자, 지코노미 콘서트 넷째 날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뜯어보겠습니다. 제 옆에는 신태호 법무법인 한틀 대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신태호 변호사입니다. 네. 가장 모호한 게 이겁니다. 묵시적 갱신.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갱신할 거지 속마음으로만 좀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원래부터 묵시적 갱신이라는 게 있었는데 계약 갱신 청구를 들어왔으니까 헷갈려요. 맞습니다. 이번에 계약은 갱신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갱신한 게 묵시적 갱신이냐 아니면 청구권을 사용한 거냐,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예, 일단 묵시적 갱신의 해석이 필요한데, 묵시적이란 말은 아주 쉽게 말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묵시적인 겁니다. 어떤 표현을 하지 않는 게 묵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표현을 하는 순간 묵시적인 건 아닌데 서로가 이거 묵시적이자 하자, 이런 경우는 좀 드물 것이고, 그래서 이 묵시적 갱신이 갱신 청구권이 인정되는 하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 부분을 간단하게 해석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그전에는 묵시적 갱신이 허용돼도 2년간만 진행되면 본인이 이제 계약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이게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고도 계약 갱신 청구권을 인정하게 돼버려서 만약 묵시적 갱신이 되면 2+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는 그전 임대차 기간까지 포함하면 6년이 될 수 있는 상당히 긴 기간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알고서는 아마 묵시적 갱신을 허용하는 임대인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외국에 있거나 또는 아예 법을 모르거나. 예,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면 6년이 갑돼버릴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죠, 세입자한테. 그렇죠. 그러면 이미 그 묵시적이 아니지. 예. 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설하는 말일 수 있는 거니까. 집주인이 이번에 갱신할 거죠 했을 때 네라고 대답하면 이게 청구권 사용한 건가요? 그게 이제 애매합니다. 자, 지금 아주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주 명확한 스탠스를 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분쟁에 또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 한번 보면 제가 이 하나 예시를 들겠습니다. 좀 쉽게. 계약 체결일이 오늘이 2020년 12월 10일입니다. 마침 오늘부터 계약이 체결되거나 오늘 이후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는 이제는 6월부터 만료 전 6월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청구권이든 묵시적 갱신 기간이든 그렇게 책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일이 2020년 12월 10일이고 임대 기간이 2020년 12월 20일부터 2020년 12월 19일까지라고 할 때 갱신권 행사는 2022년 10월 18일 24시 전까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됩니다. 임대인에게 도달. 자, 우리 정 기자님, 제가 재밌는 모양입니다. 재밌는 방송 좋습니다. 예. 자, 저희가 자막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 만약에 극단적인 예를 들어줄게요. 22년 10월 18일 23시 59분이다. 1분 남았습니다. 근데 임대인이 문자를 띠릭 보냅니다. 그러면 내가 문자 칠 시간이 없겠죠. 네네네네. 그럼 지나가 버리겠죠. 그거이거나 또 문자가 왔지만 중간에 며칠 전에 네. 만약에 내가 하도 많은 카톡이나 문자들이 많잖아요. 네. 그 메신저가 갑자기 봤는데 얼핏 지나가 그게 그건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토교통부 사료도 보면 갱신 청구권이나 갱신 거절은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느냐? 문자, SNS, 어떤 내용 증명인데,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내용 증명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도 저 임대인이 언제 거절의 표시를 안 하면 언제 묵시적 갱신이 될까 굉장히 고민이겠죠. 너무 불안해. 그래서 임차인도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4년을 바라면서 기다리기는 너무 불안하니까. 네네. 왜냐하면 가장 지금 방금 제일 중요한 나의 주거권 안정이니까 묵시적 갱신을 바라지 않고 내용 증명으로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 전에 이미 임대인한테 전화를 하겠죠. 저는 이러이러해서 더 살고 싶은데 어떨까요? 그래서 이 묵시적 갱신이 사실은 그 전의 절차들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게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갱신하기로 해서 이제 새로 계약서를 씁니다. 갱신하는 그렇죠. 계약서를. 그때 아예 한 줄을 박아 넣는 게 제일 안전한 거. 이거는 청구권 행사하는 계약 갱신이다. 그렇죠. 그렇게 한다든지 이 임차인 입장에서도
내용 증명을 통해서 확실하게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네. 법률적 분쟁을 해소하려면 그래서 묵시적 갱신보다는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든지 예.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나타내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갱신의 경우에는 이렇고 사실은 예. 또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이 세입자를 내보내는 이런 방안들 찾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알려지는 게 또 이제 본인이나 직계 좀비도 킬거주인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쫓겨난 세입자, 임차인의 경우에는 집주인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가능한 건지 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게 좀 되게 혼란스러워요. 법이라는 게 그래요. 명확하고 그걸 하지 못하도록 벌칙의 규정이나 아니면 손해배상 규정이 강해져야 감히 그런 생각을 못하고 혼란을 부추기지 않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그 저지하는 그 규정이 약하면 손해배상 규정이. 그렇죠. 그러면 하지 뭐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예. 그럼 지금 손해배상이라는 게 예. 결국에 집주인한테 피해가 안 온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나가면 임차인은 예. 임대인한테는 땡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임대인한테 페널티가 뭘까? 1호가 현재의 이 보증금의 월차임으로 환산한 금액이고 예. 그리고 2호가 정액. 쉽게 얘기하면 3억에 지금 전세 보증금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았을 때 2억을 더 받았습니다. 5억이라고. 예, 예. 그러면 3억과 2억이라는 전제로 한번 예를 들자면 예. 자 1호로 보면 3억이면 190만 원입니다. 대략. 월차임 환산했다는 게 예. 정부에서 정해놓은 전월세 전환율을 가지고 넣는 맞습니다. 요번에 전월세 전환율을 예. 7항 때문에 그 전환율 낮췄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낮춘 게 오히려 역으로 2조항에서는 오히려 임대인을 보호하는 쪽으로 전환돼 버리는 효과가 발생하겠죠. 월차임 환산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호로 보면 3억의 그 환산액을 보면 190만 원 정도. 자, 2호로 환산을 하면 2억에 대한 걸 환산을 하면 약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큰 금액을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금액을 얘기하면 1,000만 원이겠죠. 이 소송의 손해배상 그 청구액이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2억을 정액했을 때 첫 번째 소송을 하려면 소송 비용이 듭니다. 그렇죠. 나홀로 소송하려면 굉장히 소송이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을 하려면 아까 이 새로운 임차인을 받았다라는 입증인데 이제 법이 시행령이 바뀌어서 이제 정보 공개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 확정일자 부여 기간에서 시행령에 따라서 하지만 내가 매달 거기 찾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중간에 언제 바뀔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새로운 임차인을 맞았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지불해야 될 페널티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악용을 하려고 하는 동력을 막기에는 이 손해배상 규정이 큰 힘을 발휘 못한다고 보여집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냥 그 돈 주고 말지 뭐. 그렇죠. 어차피 다른 임차인한테 올려받은 전세금이 더 많은데. 그렇죠. 그렇게 되고 있는 그리고 거죠? 실제로 지금 어떻게 여러 가지 여기 있지만 지금 신용 대출이든 모든 대출이 잠겨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정액을 해서 전세금을 더 받는 거는 돈의 활용도가 더 높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지금 이게 악용하려고 하는 거를 막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 않을까. 예. 거기에다가 정부가 전월세 전환율을 이제 끌어내리면서 4%에서 2.5%를 끌어내리면서 오히려 더 집주인들이 해피해지는 상황이 예, 되버렸나요? 해피라기보다는 또 방송을 보시는 분이 오해하시기 때문에 제가 예 그렇습니다. 예. 표현에 신중히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또 이런 상황이 있어요. 예. 이것도 쟁점이 많이 됐었는데 음. 세입자가 이제 집을 팔려고 합니다. 네. 매수인은 구했어요. 예, 예. 근데 세입자는 저한테 계약갱신을 청구했고 매수인은 이 집을 사서 들여오려고 했으나 예. 국토교통부의 해석은 그렇게 하면 이제 새로운 매수인이 집에 거주하지 못한다. 예. 계약갱신 청구권 인정해야 된다. 예. 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게 법 해석상 맞는 건가요? 예, 이게 이 법조항 3조 4항을 보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권리 의무도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임차인이 행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미 그 계약이 유효하게 돼버렸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네. 그 상태에 새로운 매수인이 매수를 하게 되면 그 본인의 이미 그 상태가 돼버리는 상태의 주택을 그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되는 형태니까
아마 예, 말씀하시죠. 전 집주인은 그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내가 집을 사버렸으니 예. 이제 그 사람 거절할 수 없는 그 이미 사람이- 계약 갱신 청구를 행사해 버렸으니까 그 상황조차도 가져오는 거. 그렇습니다. 것이다. 그렇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고속교통부 그 사례상. 아. 그래서 이 예. 이제 기준을 저걸로 잡은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버렸으면 청구권을 아직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계약이 연장된 상태가 발생하지 않은 거죠. 그런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버리면 이제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매수인의 네. 거절 사유, 실거주 사유가 있다라면 그렇죠. 그거는 내보낼 수 네네. 있다라고 국토교통부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건 국토교통부의 해석이지 법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제가 국토교통부의 해석을 연구해 보니까 예. 이런 의미로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조금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판례의 태도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판례들이 안 쌓였지만 각 단계의 법원들의 판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의 판례가 뭔가 좀 나오고 쌓여봐야 방향성이 좀 잡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집주인하고 세입자가 처음 최초의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예.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않기로 네. 특약을 혹시 거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말 분들도 계시고. 네. 그거는 명백하게 안 됩니다. 아,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이 법에 위반된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그게 이제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예. 한쪽한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라. 예. 이게 이제 임대차 보호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법 규정에 그걸 인정하게 돼 있는데 네. 그걸 인정 못하게 해버리니까 그 약정은 그 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에 이게 있었어요. 보통 이제 직접 거주를 말하지만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도 맞습니다.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근데 이게 궁금한 게 연속으로 2번을 연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따로따로 이제 이기분의 차임이 연체도 되는 건지. 따로따로 해도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해요. 그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자유계약에 의해서 신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익이라는 것도 하나의 계약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이익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 연속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익이가 따로따로 연체가 돼도 해지 사유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 이기의 차임이라는 게 월세가 아니라 보통 전세 계약도 많으니까 예. 월세가 아니라 전세 계약일 때 전세 계약이라면 네. 혹시 관리비를 미납하 2번 미납하고 이런 것도 물고 갔었나요? 예, 이 규정상은 이기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아마 다른 부분 그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까 해석상 만약에 관리비가 예. 지나치게 뭐 기노시면 뭐 예를 들어 관리비가 안 나오면 뭐 전기도 안 나오고 뭐 이런 부분이 생기겠죠. 근데 이런 부분조차도 다툼의 여지가 생기면 네. 어차피 입증의 문제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이 일단 해석상으로는 만약에 이게 아까 이기 연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해당한다면 6조의 3, 1항 9호에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판단할 수 있지 다른 않을까. 조문에 의해서.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조문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파손한 경우도 계약갱신이 거절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이 파손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그냥 못 박는 것도 파손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애초부터 이 법이 규정되기 전에도 네. 판례 해석으로 많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가 뭐 소위 말해서 이게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수선 의무. 그냥 일상적인 수선 의무는 임차인한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가 뭐 시설 배관을 새로 한다든지 벽에 금이 간다든지 이런 중대한 부분은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이제 비추어 본다면 뭐 못을 받고 이런 게 아까 말했지만 그는 사항에는 해당 당연히 안 되겠죠. 뭐 일상에 포함되니까. 다만 뭐 못 박은 거에 전에 보니까 뭐 5만 원 뭐 약정상 페널티를 뭐 적용한다 이런 거는 있지만 그거로 인해서 뭐 해지 사유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왓다시황님은 이런 질문하셨습니다. 집주인이 해외에 있습니다. 자, 계약 만료 뒤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장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세입자인 거죠. 예. 카카오톡 정도의 내용으로 충분한가요? 원래 충분합니다.
확실하게 보장만 한다면. 그런데 네. 카카오톡에서 1이 안 엎어진다면 어떻게 되냐? 어떤 1. 그러니까 안 읽은 거죠, 집주인이. 안 읽었다. 미리 보기를 이렇게 봤는데 확인을 일부러 안 누른 거야. 놀라운 지적이십니다. 나 몰랐는데 역시 날카로우십니다. 차라리 문자로 보내야 되겠네. 그러니까 문자도 안 읽을 수 있잖아. 그래서 종이 한 장 썼어. 접었어. 예. 우체국에 가서 보내면 돼. 네. 그걸 위해서 공적 문서가 있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그래서 지금 이것도 불안한데 계약 갱신 청구권도 불안한데 묵시적 갱신을 기다린다? 분명한 게 좋습니다. 그게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간주 구정이 아니고 서로의 어떤 정확한 근거를 남기기 위한 거라서 이게 나쁜 거다라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하면 분쟁이 없습니다. 분쟁은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거죠.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와따샹님 다시 물어보셨어요. 변호사님 해외 집 주소를 모릅니다. 안 알려준대요. 해외? 집 주소를 모른대요. 아까 그분은 해외 아예 우편을 보내라고 하셨잖아요. 예. 계약갱신 청구. 해외 지금 해외 임대를 하신 건가요? 집주인이 해외에 있어요. 나는 세입자인데 저 집주인한테 계약갱신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카톡을 보내려고 하니 카톡을 보내려고 하는데 역시 다양한 게 세석이 되는군요. 안익십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갑자기 비속어인데 그래도 현타를 맞은 느낌입니다. 아주 예외적인 규정으로 카카오톡을 보내서 만약에 다른 수단이 없다면 카카오톡을 보내서 그걸 캡처해가 보여주고 한다면 아마 법원에서 만약에 져서 소송을 걸어온다 해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법은 이거 보셨죠? 잠깐만 이거 이만큼 많은 판례들이 존재하는 거는 이런 예외적인 거는 근본 취지가 서민주거의 안정이고 그리고 나는 안 한 게 아니고 하려고 했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입증이 된다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송달의 방법이 있나.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보통 이제 임대인 해외에 있을 때는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이 맺어지잖아요. 그 대리인은 또 집주인하고 연락이 될 거란 말이죠. 역시 에리안 심슨. 이 대리인과 계약갱신 대리인에게 계약갱신 청구를 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때 했던 공인중개사가 있다라면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이 소송을 하다 보면 항상 외부에 해외에 있는 분들은 아예 위임을 시키는 그 전에 애초에 계약했던 그 공인중개사 그분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문의를 해서 한번 찾을 때까지 한번 찾아보고 안 되면 캡처든 뭐 온갖 수단을 해보면 좋겠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 정도는 또 보호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방송을 조금 응용하자면은 정말 집주인이 연락이 너무 안 되면은 그냥 기다려서 묵시적 갱신으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좀 훌륭하십니다. 저 묵시적 갱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경우 해외에 있거나 산속에 있어서 이 법을 모르거나 이걸 알 수 없을 때 묵시적 갱신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이게 묵시적 갱신이 살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서 묵시적 갱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와따샹님이 감사하다고 저도 현타 오는 요즘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분의 사례를 통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짚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약갱신 청구와 전월세상 완제 그리고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변호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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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